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8쪽 펴시면 되죠. 임대주택 정책. 맞나요? 네. 38쪽. 자, 일단 오늘 보실 내용은 이제 부동산 정책론이고요. 정책론은 첫 번째 토지정책 수단이라는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토지정책 수단. 두 번째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이제 외부효과. 외부효과 공부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임대주택 정책. 네 번째가 조세정책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외부효과까지.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토지정책 수단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직간해서 세 가지가 있었죠. 이직간. 이용규제, 직접개입, 간접개입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지구제와 TDR 아직 뭔지 자세히 모르지만 지역지구제와 TDR은 이직간 중에 이용규제고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지원 이런 것들이 간접개입이고 그 외에 토지은행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수용, 도시개발, 재개발, 공영개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접 개입이었다. 제일 중요한 건 직접 개입이지만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도출해내고 나머지를 직접 이렇게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외부효과. 그 외부효과는 일단 두 가지를 공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외부효과의 정의, 두 번째는 외부효과의 종류인데요. 정의는 제3자가 하는 행동이다. 두 번째는 의도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종류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정의 외부 효과는 비용은 사적 비용, 편익은 사회적 편익, 과소 생산의 핀피 현상, 수요가 증가되면서 가격 상승의 양 증가. 그런 거 있었죠? 네.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의 사적 편익, 그다음에 과대 생산, 님비 현상, 규제하면 공급 감소되면서 가격 상승의 양감소.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마무리했었던 게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부동산 경제론. 자, 경제론에서는 공부를 어떤 거 하셨냐면 5가지를 공부하셨어요. 5가지. 첫 번째는 수요 공급 법칙과 수요 공급 곡선. 법칙과 곡선에 대한 공부를 하셨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체재 보완제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대체재 보완제. 세 번째가 탄력성부터 할까요? 탄력성. 그 다음에 균형.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이런 걸 공부하셨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가 수요 법칙이고요. 이걸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 비례 관계가 공급 법칙이고 이걸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대체재 보완제 가볼게요. 자, 대체재 같은 경우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거 수요 감소. 보완제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반대로 움직여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거 수요 증가. 즉, 대체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관계고 보완제는 수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관계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나옵니다, 이거. 탄력성. 탄력성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공식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하시고 절대값을 씌운다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걸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걸 묻는다 그랬어요. 그때 법칙을 먼저 적용해 주고 몇 배 해서 퍼센트를 적용하면 된다. 자,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대체재가 많고 장기고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고 사치재면 수요가 탄력적이지만 그 외에는 이제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어떨 때 탄력, 어떨 때 비탄력. 이것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좀 비교해 달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내거 가격과 내거 수요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내거 가격과 내거 수요의 관계에서는 몇 프로가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탄력과 비탄력을 판단해야 되니까. 수요 교차 탄력성은 내거 가격과 다른 놈 수요의 관계를 따지는 거고 여기서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이런 거 공부하셨어요. 균형. 자, 혹시 시험에서 균형 가격을 구하시오 또는 균형 양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먼저 균형부터 만들어 달라.
균형은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와요. 그 P가 균형 가격. P를 아무 때나 대보면 Q가 나옵니다. 그 Q가 균형 양.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셔야 되고.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균형의 이동은 수요가 증가되면 이제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요렇게 기억나시죠? 예.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거나 둘 다 감소되면 가격을 모르고 양을 한다 그랬고,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여졌을 때는 가격을 아는데 양을 모른다.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 이런 것도 공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두 가지를 공부하셨어요. 하나는 경기 변동의 유형 네 가지. 경기 순환도 있었고, 계절적 변동, 추세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이런 게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경기 순환이라고 그랬어요. 경기 순환에서 회복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중시가 되고 옛날 가격은 하한선이고, 후퇴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시되고 옛날 가격은 상한선이다.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론. 우리 공부 많이 했네요. 조금 많이 했다 이제. 예. 그죠? 예. 부동산 시장론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첫 번째 지대론이라는 것을 공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 도시 내부 구조론. 이런 거 공부하셨고, 세 번째로 공부하셨던 내용이 이제 입지선정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입지선정은 다른 건 안 배웠고요. 레일리나 허프의 계산 문제, 레일리 허프의 계산 문제를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 5년 연속 출제되었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지대론. 자, 지대론은 경제지대랑 준지대를 공부하셨는데요. 경제지대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파레토 지대, 토지에서 생기는 영구적 지대라면, 준지대는 마샬지대로서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에서 생기는 일시적 수익이다. 공통점은 둘 다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자가 벌어들이는 초과 이윤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두 번째, 지대론의 종류가 있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티넨의 위치지대설, 알론소의 입차지대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두 가지 위주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비옥도의 수학 체감, 한계지 지대가 없고 곡물가격이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며, 지대는 네 글자로는 불로소득, 두 글자로는 잉여, 그랬었습니다. 이 반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 소유권자가 요구만 하면 한계지에서도 무조건 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지대가 곡물 가격 결정하고, 지대는 생산비, 비용으로 인지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암기해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나중에 막상 이제 시험 직전에 암기를 시도해보면 벌써 암기가 다 돼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이제 암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암기가 다 돼 있는 상황. 그 단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론. 자, 도시 내부 구조론은 세 가지 이론이 있었나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와 얼만의 다핵심 이론. 일단 학자는 뭐 나중에 외우도록 하고, 동심원 이론이 뭔지, 선형 이론이 뭔지, 다핵심 이론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심원 이론은 동심원 모양의 5가지 구조를 갖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중전, 저고통, 중전, 저. 수고하셨어요. 요게 이제 동심원 이론의 5가지 구조입니다. 중심업무지구, 전이지대, 저급주택지대, 고급주택지대, 통근자지대. 이렇게 해서 중심지로 갈수록 저소득층이 사니까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가 살고, 중심지로 갈수록 저가 사니까 범죄, 질병, 빈곤 같은 게 많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랬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축과 주거분리가 고려가 된다. 일단 교통축에 가장 가깝게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가 살고, 반대편에 저, 인근에 도매 및 경공업이 살고, 저와 고 사이는 항상 중이 있더라. 해리스 얼만의 다핵심 이론은 현대도시나 대도시 패턴에 적합하다 그랬어요. 현대에 있는 대도시들은 주로 중심 업무 지구에서만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외부 업무 지구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도심뿐 아니라 부도심도 존재를 한다. 핵이 여러 개 있다. 그게 이제 다핵심 이론의 주요 논점이었고요. 입지선정에서 랠리 허프의 입지선정 이론, 확률 모형을 우리 공부하자 그랬죠. A, B 두 개 매장이 있을 때 A 매장으로 갈 확률, A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거리 제곱분의 A 면적.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공부하시면 2의 제곱분의 4천 기억납니까? 그거 썼어. 내 쓰는 거 봤다? 썼어요. 3의 제곱분의 9천 분의 2의 제곱분의 4천. 이렇게 해서
인구가 10만 명이 있다면 이 확률이 50% 나오거든요. 10만에 50%니까 5만 명 간다. 요것을 일단 기본 포맷으로 잡고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응용되는 문제도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게 시장. 마지막이 총론인데, 총론은 이제 가볍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법경기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복합 부동산을 일단 비교하시고, 법경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토지 용어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 택지와 그거 받고 불가능한 땅을 모두 일컫는 부지를 비교하실 것.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필지와 가격이 비슷한 획지를 구분하실 것. 기억나시죠? 예. 건물이 없는 땅 나지랑 있는 땅 건부지를 비교하실 때는 건부가 감가된다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될 수도 있다는 거.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는 공지랑 방참에서 비어있는 공안지를 비교하시고, 놀고 있는 땅 유휴지, 쉬고 있는 땅 휴안지, 이런 거 비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 특성에서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3개,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4개,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2개, 개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3가지를 갖다 제가 동그라미 다 쳐드렸으니까 그 부분 확인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의 거의 한 절반 정도예요. 절반 정도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문제로 치면 거의 한 절반 정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정책론을 마무리 짓고요. 부동산 학회로서 가장 중요하다면 부동산 투자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세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칠판 계속 보시죠. 일단 오늘 하셔야 될 내용이 임대주택 정책인데, 자, 임대주택 정책이 뭔지를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혹시 중간중간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2차 과목은 됐고요. 1차 과목은 꼭 앞에서 했던 강의를 동영상으로 꼭 들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영상으로 꼭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연말쯤에 되면 수업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다른 거 보지 말고 1차 과목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하고 그 동영상 강의를 갖다가 했던 걸 갖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공법 보시면 좋고, 여유가 더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더 된다면 공시법 강의까지 봐주시면 좋은데,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처음에는 1차하고 공법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칠판 한번 보실게요.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 자, 우리가 배우시는 임대주택 정책은 종류가 일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 두 번째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세 번째는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주택 정책. 그래서 이름하여 임대주택 정책 3종 세트는요, 규제, 보조, 공공이에요. 규제, 보조, 공공. 일단 이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많이,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어떤 상황이 많이 나오냐면, 그 임대료 규제는 알아요. 임대료 규제는 알고, 임대료 보조도 이제 잘 압니다. 공공주택 정책도 잘 알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어떤 목차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계신 건 임대주택 정책이고요. 이것은 부동산 정책론에 속해 있는 파트예요. 자꾸 제가 목차를 적는 이유가, 이 목차를 갖다 머릿속에 소목차를 기억을 딱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문제풀이반 들어가면 맞추던 문제는 자꾸 맞추는데 틀리는 문제들은 계속 틀려요. 근데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리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잘 몰라. 예를 들면 임대료 규제를 자꾸 틀리는데 그게 목차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하다가 상당히 고생하면서 하실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목차가 머릿속에 딱, 소목차라도 머릿속에 딱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파트에 약하다는 걸 아니까 그 부분을 집중하시면 당연히 점수가 나오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시고 계신 큰 제목은 부동산 정책. 그 중에서 지금 보고 계신 건 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 정책의 종류는 몇 개? 3개. 뭐요? 규제, 보조, 공고.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규제가 제일 중요해요. 규제는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보조. 세 번째는 공공인데, 오늘은 공공주택 정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험 잘 안 나오거든. 잘 안 나오니까. 오늘은 임대료 규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 이 2가지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28회 시험에 임대료 규제는 꼭 나옵니다. 나온지 안 나오는지 시험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는. 왜 제가 꼭 나온다고 얘기할까요? 왜?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임대료 규제는 매년 나옵니다. 내가 찍은 게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 내년에 나옵니다 하고 찍은 게 아니고, 매년 나오는 걸, 그냥 사실을,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임대료 규제가 왜 나온다고?
매년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온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는 매년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매년 나오는 게 아닌데 내가 나온다 그랬어. 그럼 그 내가 찍은 게 맞지.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쌤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 마치 자기가 찍은 것처럼 얘기해 주는데 난 팩트를 전달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거야, 임대료 규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결혼 문제 한 문제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7번 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 임대료 규제 정책.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임대료 규제 정책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보실 내용은 임대료 규제인데, 이 임대료 규제가 최고 가격 제도입니다. 최고 가격 제도. 우리는 무조건 최고 가격 제도만 봅니다. 물론 경제학에서는 최저 가격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최저 가격 제도는 우리가 안 배운다는 거예요. 안 배우는 이유는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는 무조건 최고 가격 제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임대료 규제라고 띄우는 순간 알고 최고 가격 제도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과연 최고 가격 제도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최고 가격은 최고로 높이 있는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최고 가격은 무슨 말이냐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줄임말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 안 적으셔도 돼. 받을 수 있는 가격. 왜 제가 안 적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 입에서 이게 나오게 할 거예요. 책에다 적게 하지 않고 입에서 이게 나오게 할 겁니다. 적어놔야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다. 적는 거랑 입에서 나오는 거랑은 별개예요.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해본 결과 안 적게 하고 입에서 나오게 한 그룹이 있었고요. 적게 한 그룹이 있었는데 적게 한 그룹들에서는 나중에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 적고 나서 뭐만 해? 안심만 해. 안심만 해. 최고 가격제도에 최고 가격제도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 책이 적어놨어 내가. 그래. 근데 이걸 안 적게 하고 입에서 나오게 한 그룹들은요. 자꾸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툭 치니까 최고 가격도 뭡니까? 툭 치니까 그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 아닌가요? 이렇게 되더라고. 전자와 후자 중에서 누가 점수가 잘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거고. 알겠죠? 네. 안 적으셔도 돼. 내 적게 해봤는데 난 반댈세. 적는 거 반댈세. 근데 굳이 적어야 되겠다면 말리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지로 못 적게 하는 건 아니야. 안 적어도 되니까 안 적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적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따로 해드리냐면 내가 못 적게 하니까 그때 내랑 눈이 마주친 거야. 적지 마세요 하니까 알았어. 근데 자기는 안 적으면 미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돌아섰을 때 적어요. 돌아섰을 때. 참 우리가 성인이고요. 그죠? 비싼 학원비를 내고 학원에 수업 듣는데 이 참 형을 형이라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지 못하고 적고 싶은데 적지 못하고 이렇게 공부했어서 그 너무 불편한 공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타일상 꼭 적어야 되겠다 하시면 적는다고 내가 막 이렇게 그분들 갖다 막 왜 적었어 하고 막 윽박지로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꼭 적어야겠다면 적는데 적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혹시 적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지 말라는 거지. 적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아침 출발할 때 말만 해봐라. 네. 오늘 다 적어버리겠어 하고 출발하신 분들한테까지 내가 못 적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돌아섰을 때 안 적어도 되니까 꼭 적고 싶으신 분들은 적으셔도 돼요. 일단 최고 가격 무엇의 줄임말인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 최고 가격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시고 계신 파트가 부동산 정책인데요. 부동산 정책 중 우리가 배우시는 정책 중에 고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시는 부동산 정책은 전부 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럼 한번 대답해 볼래요? 제가 방금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 그랬나요? 네. 그럼 저소득층은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은 집주인이잖아. 네. 집주인은 고소득층이지. 임차인. 그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 수요하는 사람.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야. 그럼 대답하시죠. 이제 정확해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계신 정책은 최고 가격 제도인데 최고 가격 제도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요. 네.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들보다 낮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맨날 그게 핵심이 나옵니다. 맨날 나와 이게. 선생님 쉬운 것 같은데 근데 맨날 틀려요. 왜 맨날 틀린지 아세요? 제목이 최고 가격이잖아. 제목이 최고 가격이다 보니까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정하는 게 최고 가격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저한테 잘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게 시간 좀 지나면 그 사고가 어떻게 되면 왜곡돼요. 왜곡돼 봤어요?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A라고 배웠는데, 왜곡되어서 B로 기억하는 거야. 때려 죽여도 B로 기억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해 드립니다. 다시.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면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것이고, 이 낮게란 말이 임대료 규제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도 알려드릴 테니까 7번 보시죠. 자, 우리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수요 공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자. 세로 축은 뭐였죠? 가격이었죠. 이상소리 하지 말고, 자, 가격이었죠. 예. 이게 세로잖아, 이게. 예. 가로축이 뭐였죠? 양이죠. 예, 양이죠.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예. 자, 이제 한 5월달 정도에 이런 얘기 했으면 내가 정말 지랄을 했을 거야. 예.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예.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알겠죠? 예. 자, 우하형은 곡선,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우상형은? 공급 곡선. 만나는 점. 균형. 자, 균형에서 두 가지 결정되는 거 알죠? 예,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인데, 일단 균형 양은 됐고, 균형 가격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균형 가격이 예컨대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그럼 7천만 원보다 높은 가격이 8천만 원이고, 7천만 원보다 낮은 가격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럼 방금 지금 7천만 원이라는 가격 보이십니까? 요 가격을 따라해 보세요. 균형 가격. 하셔도 되고, 시장 가격. 하셔도 돼요.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저절로라는 표현은 소유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 이 임대주택 얼마 주고 사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소유자들이 저희 7천만 원에 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급자들한테 너네 이거 얼마에 팔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7천만 원에 팔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급자들 7천만 원에 팔겠다고 하고 소유자들 7천만 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그럼 시장에 내버려 두면 형성되는 가격은 얼마다? 7천이다. 근데 소유자들도 이 가격을 마음에 들어 하고요. 공급자들도 이 가격을 마음에 들어 해요. 근데 단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7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부가 봤을 때. 그럼 이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겁니다. 낮게 뭐를 설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 최고 가격이 높을 줄 알았는데 낮으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아직까지는. 근데 자 봐봐요. 그럼 최고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 자 봐봐요. 시장에서는 7천에 가격이 잘 형성되고 있는데 정부가 최고 가격을 6천에 정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최고 가격이 우리 무슨 가격인지 알았잖아. 최고 가격은 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줄임말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7번 보세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가 됐죠? 6천만 원이 됐죠.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얼마 받고 있었죠? 7천 받고 있었죠. 지금부터는 7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7천 받던 가격이 얼마로? 6천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요. 수요가 뭐죠? 증가하죠. 왜요? 수요 법칙, 이성소리 하지 말고,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된다는 건 수요 법칙이었습니다. 이상소리 하지 마세요. 네, 뭐 싸니까 그러지 말고. 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게 수요 법칙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들은 돈이 돼, 안 돼? 안 돼. 공급을 뭐 합니까? 감소시킵니다. 왜요? 공급 법칙입니다. 공급 법칙입니다. 가격이 싸지면 수요는 뭐하고? 증가되고, 가격이 싸지면 공급은 감소됩니다.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글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자 따라해보세요. 초과수요. 초과수요라 하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네 글자로 초과수요라고 한다고. 왜 초과수요가 발생하냐면,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진다, 싸진다? 가격이 싸지면 수요는 늘고 줄고, 가격이 싼 게 수요 증가잖아요. 공급은 줄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아지겠다? 수요가 더 많아지겠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초과수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임대료 규제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뭐도 나오냐면 이것도 나옵니다. 제발 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최고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데 시장에서는 7천원에 잘 거래되고 있는데 정부가 최고 가격을 8천만 원으로 정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정부가 8천으로 정했어요. 혹시 시장에서 9천만 원 받고 있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럼 9천만 원 하던 가격은 8천으로 떨어지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지금 얼마 받고 있냐면 7천만 원 잘 받고 있어요. 자, 아직 그러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 8천만 원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요. 그럼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원래 받던 7천을 그대로 받아버리지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8천이랬어.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는 가격이 얼마야? 7천이야. 그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8천 가격을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그럼 원래 받던 가격이 얼마를?
7천을 그대로 받아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 아무 변화가 없는 걸 그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정부가 어떻게 가격을 규제하느냐를 경우의 수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낮게 규제하면 가격이 싸집니까? 그러면 초과 수요 발생하면서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되겠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겠네. 근데 혹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게 최고 가격을 정하게 되면 이 최고 가격을 지금 시장에서 받는 가격이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잖아. 그럼 이 가격 그대로 받아버리고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 글자 한 글자 차이입니다. 글자 한 글자 차이입니다. 잘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하면, 두 번째,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한 글자 차이입니다. 높하고 낮. 이 바닥 그래요. 이 바닥이 그런 바닥이에요. 높게 규제와 낮게 규제 한 끗 차이로 지문을 O로 만들고 X로 만들고 하는 바닥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거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거 다 허구예요, 허구. 시험장 가서 문제를 딱 풀려면요, 확실하게 모르면, 개념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없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놓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시험장 나와서 틀려놓고 아는 건데 그래요. 아는 건데. 시험장 나오면 다 척척박사들이야. 다 척척박사. 시험장만 들어가면 그 문제를 못 푼다니까. 사실은 저는 그 시험장을 나와서 아는 건데 그거 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걸 수 있다.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걸 시험장에서 못 푸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자, 그러면 높게 규제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변화가 없고 원래 받던 가격을 그대로 받아버리지 아무 변화가 없고, 낮게 규제하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맞아요? 자, 근데 높게 낮게가 혹시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는 있겠지. 지금 생각해봐도 확실히 알더라도 헷갈릴 수는 있겠지. 그때는 항상 머릿속에 이걸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를 까먹었을 때는요, 그 다음 이 2중 3중의 잠금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배우시는 가격 제도는 최고 가격 제도 맞습니까? 네. 최고 가격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저소득층을 꼭 기억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높게 낮게를 까먹었을 때는 우리는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저소득층을 보이려면 높게 낮게? 낮게. 높게 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 변화가 없다. 낮게 규제하는 것만 가격이 싸진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여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시범 보세요. 자, 우리가 배우시는 정책이 지금 임대료 규제 정책 맞습니까? 한 번 더 쓸게요. 임대료 규제. 잘 봐야 돼.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최고 가격제도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있을 거잖아. 있을 거고, 정부가 규제하는 가격이 있을 거잖아. 정부가 규제하는 이 가격이 최고 가격이라고요. 혹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정부가 규제하는 가격이, 자, 글자로 써드릴게, 높게 규제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게 규제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 맞나요? 높게 규제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 변화가 없다.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무 변화가 없다. 낮게 규제되게 되면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맞나요?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아집니까? 공급은 줍니까? 네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럼 우리는 위에 거 위주로, 밑에 거 위주로. 밑에 거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밑에 거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밑에 걸 네모를 빵 치고요. 제가 아까 넣었던 숫자까지도 한번 다시 넣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7천만 원입니다. 수요자들 불만 없어요. 공급자들 불만 없고 7천 내겠다 그래요. 7천에 팔겠다 그래요. 딱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딱 한 놈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7천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최고 얼마까지만 받아라. 6천까지만 받아라. 그럼 지금부터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6천 이상은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얼마 받던 가격이? 7천 받던 가격이 얼마로? 6천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을 따박따박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좀 가격이 싸졌으니까 수요가 는다 준다? 수요가 증가된다. 맞아요? 자, 임대인들은 1,000만 원만큼 손해를 보겠네요. 원래는 얼마 받다가 7천 받다가 지금부터 6천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돈이 안 되네. 그럼 임대주택의 투자를 증가시키겠어요? 임대주택의 투자를 기피하겠어요? 투자가 기피됩니다. 그럼 임대주택의 투자가 기피되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겠어? 저하되겠어? 저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요는 엄청 많아요.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 열린 게 소유자야. 근데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면, 도배 좀 해주세요. 도배. 그래. 임대인한테 분입형 못하고.
장판이 까져서. 임대인이 뭐라 그래? 못 고친다. 못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공인중개사 민법을 배워가지고 이건 당신이 고쳐주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임대인이 뭐라 그래? 나가라. 나가려고 보니까 지금 나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금 자기 집이 아니지. 고쳐서 살겠어? 그냥 살겠어? 그냥 살지. 그러면 임대주택의 실적순위 저하된단 말이지.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나마 있던 공급도 줄어버려요. 그나마 있던 공급도 감소됩니다. 왜 감소되는지 알죠? 공급 법칙이에요. 가격이 싸지면 공급이 주는 거 공급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직장을 옮겨도 집을 못 옮기는 경우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주택이 부족한 시기에는요, 이동이 저하됩니다. 이동이 저하된다. 갈 데가 없어진다. 맞아요? 결국에는요, 어떤 시장 형성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수요는 많고 적고,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이런 시장에서 결국 형성되는 시장이, 자, 따라해보세요. 블랙마켓. 블랙마켓이 형성됩니다. 이 블랙마켓을 우리는 암시장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암시장. 암시장을 우리는 이중가격이라고 하는데, 자, 암시장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자, 저 보세요. 최근은 영화관들이 전부 다 멀티플렉스죠. 영화관 한 군데만 찾아가도 1관뿐만 아니라 2관, 3관, 4관, 5관, 6관 이렇게 심지어 좀 많은 데는 막 10몇 관까지 있고 막 그래요. 맞죠? 그래서 한 영화 프로를 갖다가 막 시간대를 달리해가지고 막 6개씩, 7개씩 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다른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불과 한 몇 년, 한 20년 전? 20년 전도 아닌 것 같은데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 영화관 가면 영화 한 프로밖에 못 봤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알 것 같은데? 그런 세대 안 살았어요? 알죠? 그래요. 안다, 내가 봤을 때. 주름도 있고 한데, 안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그 영화가 정말 인기 있는 영화예요.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많아. 수요는 많아. 근데 공급은 한정돼 있다고. 지금같이 멀티플렉스가 아니니까. 그럼 영화 프로가 예를 들면 옛날 가격으로 정부가 최고 6,000원까지만 받아. 이렇게 규제를 했단 말이야. 최고 6,000원까지만 받아. 그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라서? 6,000원이라서 그 이상 받을 수는 없어.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나는 꼭 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오늘. 안표 있어요. 그래요. 안표 있어요. 그럼 안표를 주고도 안표를 사서라도 그 영화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안표가 그러면 6,000원짜리가 6,100원에 팔리나? 아니죠. 뭐 12,000원, 2만원 이렇게 팔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지금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6천만 원이지만 8천만 원 줄게. 8천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임대해 달라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6천만 원에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겠네? 어떤 사람은 8천만 원에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겠네? 한 개 물건에 지금 두 개 가격이 형성되고 있네? 이런 걸 이중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저한테 질문 하나 했어야 돼요. 우리 수험생 중에. 좀 약간 스마트한 수험생은 질문 하나 했었어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잘 걸렸다는 눈빛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보세요, 쌤. 투자 기피되고, 수준이 저하되고, 그나마 있던 공급도 줄어버리고, 이동이 저하돼버리고, 암시장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은 저소득층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참 좋은 질문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의 본래 취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규제의 본래 취지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싸게 임대료를 규제해가지고 좀 싼 가격으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입하게 만들어주려는 정책이었는데요. 너무 수요자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너무 공급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는요, 부작용이 훨씬 많은 정책이고 실제로 학자들은 부동산 학자나 경제학 학자들은요,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하냐면 부작용 위주로 출제를 해요. 뭐 위주로? 부작용 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하잖아. 근데 다 이뻐지는 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저소득층을 보호하려고 정책을 펴잖아. 근데 다 저소득층이 보호가 되는 건 아니잖아. 뭐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임대료 규제는요, 거의 90% 이상이 부작용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처음으로 다시 들어올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정부가, 보고 계셔요? 네.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높게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보고 계셔요? 네. 높게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투자가 기피되고 수준이 저하되고 이동이 저하되면서 암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OX. X입니다. 높게 규제되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규제할 때, 낮게 규제할 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제가 이 문제를 내면요,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거의 많은 수험생들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라고 하는지 물어보면요, 암시장이 기억이 난대. 결혼 선생 네가 옛날에 나한테 자기한테 암시장이라고 하고 투자가 깊이 되고 수준이 저하되고 이동이 저하된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난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먼저 잡아드렸던 게, 먼저 잡아드렸던 와꾸가 뭐였냐면, 높게 규제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높게, 그럼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인들보다 높게 규제하면 투자가 깊이 돼요? 아니면 투자가 증가돼요? 아니, 변화가 없다니까? 이동이 저하돼요? 활발해요? 아무 변화가 없다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향상돼, 저하돼? 아무 변화가 없다니까? 암시장은 어떻게 돼? 아니, 갈 거 없다. 암시장까지 갈 게 없다니까? 아무 변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처음에 잘해야 되는 거야. 높게 규제하면 암시장 형성도 안 되고, 이동도 저하되지 않고, 투자도 깊이 되지 않고, 수준도 저하되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 증가, 투자 깊이,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이동 저하, 암시장, 이중 가격은 전부 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어떻게 규제했을 때? 낮게 규제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절대로 이상 안 납니다. 절대로. 지금 인문과정이긴 했지.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럼 저소득층 보고 안 되네? 예, 안 됩니다. 보호하려고 했잖아. 원래 취지는 그랬어요. 이뻐지려고 성형수술 하였으나 부작용이 나가지고 덜 이뻐질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으나 부작용이 더 많은 정책으로,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부작용이 더 많은 정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료 규제고, 이번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던 건 임대료 규제고요. 요거랑 비교해야 될 정책이 임대료 보조입니다. 제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임대료 규제하고요, 임대료 보조하고를 지금부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파트인 임대주택 정책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했다는 건 1년 가까이 하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조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요거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규제와 보조의 공통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요. 이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신 분들이냐면 그냥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수업용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수업용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딱 나왔을 때 규제는 이런 거지, 보조는 이런 거지, 규제와 보조의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와 차이점을 두고 나와야 될 단어들을 구분하지 못하신 거지. 수업용으로 공부. 저는 철저하게 앞으로도 수업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동산학을 학문제로 탐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학문적으로 좀 탐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2017년 10월 29일부터 하세요. 2017년 10월 29일부터 어디 대학 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요, 학문적으로 탐구를 하시고, 우리 10월 28일까지, 내년 10월 28일까지는 철저하게 수업용으로 공부를 합시다. 10번 보세요. 규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잘 봐요. 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가 7천이야. 근데 이 7천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까요. 뭐 한다고요? 깐다고요. 얼마로 까냐면 6천으로 까요. 그럼 이제 7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 7천 받았는데 이제 6천밖에 못 받지? 그럼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7천 받던 가격이 6천으로 까졌으니까 수요자들 좋아, 안 좋아? 일단 좋아요.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럼 수요가 뭐예요? 증가돼요. 맞아요? 공급자들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공급이 요거 좀 이따 한번 더 물을 테니까 그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7천 하던 걸 6천으로 깠죠. 가격이 까지면 일단 수요자들은 가격이 싸졌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증가되는데, 공급자들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뭐 한다? 감소시킨다. 이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봤어요? 그럼 보조는요, 요거 받고 보시면 오히려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워요. 보조는 이런 거예요. 자, 시장에서 임대료가 7천만 원이에요. 임차인은 6천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천만 원 가지고 있는 임차인도 7천만 원짜리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정부가 1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조예요. 그럼 대답하시죠. 보조에서는 형성되는 가격이 얼마예요? 7천이에요. 보조는 6천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요. 7천에서 형성이 돼요. 자, 대답해봐요. 임차인은 얼마 내고? 6천 내고, 정부가 1천 내고, 그러면 임차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수요가 증가됩니다. 맞나요? 네. 임대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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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급도 증가됩니다. 맞아요? 이게 보조와 규제의 가장 큰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수업용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시험장에 가서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 때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슥 지나가 나중에 규제 뭔지 물어봐도 뭐 비슷하고 보조 뭔지 물어봐도 비슷하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도 계시냐면 규제와 보조의 차이점을 얘기해 봐요. 그러면 규제는 이렇게 규제하는 거고 보조는 이렇게 보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진짜 그렇다니까. 제목을 한 번 더 없는 수준에 그친다니까. 규제와 보조의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규제는 가격이 싸집니까? 예. 수요가 증가됩니다. 네. 보조는 보조금 지급받았잖아. 예. 수요가 증가됩니다. 공통점입니다. 근데 규제는 임대인들 돈 돼, 안 돼? 안 돼. 공급이 감소됩니다. 보조는 임대인 돈 돼, 안 돼? 돼. 공급이 증가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규제는 가격을 강제로 깠으니까 형성되는 가격이 7천 하던 게 6천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보조는 가격을 까는 정책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정책이니까 가격은 그대로 따라서 공급도 증가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규제와 보조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규제는 형성되는 가격이 얼마? 자, 규제는 형성되는 가격이 얼마? 6천. 싸졌죠? 수요 증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은 감소. 보조는 형성되는 가격이 얼마? 하지만 1,000만 원 보조 받았죠? 수요 공급도 그겁니다. 그럼 규제와 보조의 공통점은 둘 다 수요 증가. 차이점 얘기해 볼까요? 규제는 공급 감소, 보조는 공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다른 학원에 가면 부동산 학교로는 얼마까지 공부했었던 시절의 실력이냐면 한 7월달, 8월달에 나오는 실력입니다. 내 덕분에 지금 오로지 내 덕분인 거예요. 내 덕분에 지금 7개월 앞서가는 겁니다. 좀 축하드려요. 규제와 보조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캐치해내려면 다른 학원에 가면 7월달 정도 가야지 캐치해낼 수 있는 건데 저 덕분에 지금 아직 시험이 한 10개월 넘게 남았는데 벌써 규제와 보조의 수업용으로 이제 하신 거지. 문제 딱 보면 규제에서 공급 감소 이렇게 잘 나온다고. 규제에서. 다시. 보조에서 공급 감소 이렇게 잘 나온다고. 보조에서. 그다음에 규제에서 공급 증가가 잘 나온다고. 그래 갖다가 우리 수험생 다른 학원에 가면 한참 생각한다니까. 자, 규제가 보자. 공급이 어떻게 되지? 자, 보자. 공급이 어떻게 되지? 한참 생각한다고. 근데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나도 왜 이런지, 왜 이렇게 강의를 갖다가 시험에 맞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타고났나 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규제와 보조의 공통점은 둘 다 수요. 공통점이에요. 수요는 둘 다 증가 이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조는 공급이 순서 바꿨다 내가. 순서 바꿨어. 다시. 보조는 공급이 증가되지만 순서 바꿨다고 내가. 규제는 공급이 뭡니까? 감소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규제와 보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조세정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세정책. 자, 이런. 자, 지금 여러분들 칠판에 보고 계신 정책이 조세정책입니다. 조세정책. 자, 조세정책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저 뒤에 있는 감정평가론의 일부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감정평가론의 일부 내용을. 일단 칠판 한번 보시죠. 조세정책. 자, 임대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 또는 공급자예요. 임대주택을 임차인에 공급하는 사람. 이 공급자예요. 이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수요하는 사람입니다. 수요하는 사람.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재산세라는 세금.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되냐면 임대인한테 부과됩니다. 임대인한테 부과됩니다. 얼마가 부과되냐면 예컨대 100만 원 정도가 부과됐다고 칩시다. 부과되면요. 임대인이 세금을 다 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지서를 임대인이 받으니까 임대인이 세금을 다 낼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인이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만 지가 부담하고, 예를 들면 80만 원만 지가 부담하고 20만 원은 임차인에게 떠넘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조세가 전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세가 뭐 된다? 전가. 그래서 조세 정책의 핵심은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만 원을 지가 부담하고 80만 원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은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무조건 정부입니다. 정부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종류는 두 가지 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죠.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소득세,
소득세가 대표적인 국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재산세 같은 거, 취등록세 같은 게 대표적으로 지방세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몰랐어요? 이거 모르는 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내려오는 사람 있죠? 키 작은 사람? 그분 잘못인데. 세법서만 같이 다니면 제가 장신이에요, 장신. 뭐 귀여워 죽겠어. 여기 있으면, 제가 장신입니다. 한 20cm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뭐 됐고요. 근데 그건 세법은 잘못인데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죠. 왜냐면 정부가 아니니까. 그럼 과연 어떻게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자기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을 갖다가 전가시킬 수 있느냐. 방법적인 측면이 여러분들이 강구돼야 될 건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임대료 인상으로 있습니다. 뭐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세가 전가된다는 말은 얘가 얘한테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얘기예요. 임대료가 인상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천천히 한번 대답해 봅시다. 20만 원 전가시키면 임대료가 얼마 인상되고 20만 원 인상되고 80만 원 전가시키면 임대료가 얼마 인상된다? 80만 원 인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가되는 것만큼 임대료가 인상될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저랑 조금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감정평가론을 공부하는데 감정평가론에서 우리가 적산임료라는 걸 공부해요. 적산임료. 자, 적산임료 구하는 공식은요. 기초가액에서 곱하기 기대이율 하고요.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재경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기기필 해봐요. 시작. 기기필하면요. 기기필하면 적산임료가 나옵니다. 기기필하면. 그럼 여러분들 지금 궁금한 게 기초가액이 뭔지 기대이율이 뭔지 필요재경비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아 저게 저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칠판에 제가 판사한 내용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감정평가로는 제가 그랬었거든요. 가로 비워놓는 문제가 시험에 꼭 하나 나올 거다. 이 중에서 하나를 가로를 비워놔요. 비워놓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면 쉬워요. 자 보세요. 감정평가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또 이해하시는 분들은 엄청 쉽게 또 이해를 합니다. 잘 보세요. 자 2층짜리 상가부동산이 있습니다. 2층짜리 상가부동산이 있는데 이 상가부동산이 5억이에요. 얼마라고요? 5억. 근데 왜 5억인지 봤더니만 1층이 3억이고 2층이 2억인 거야. 그래서 5억인 거지. 그러면 이 5억을 뭐라 부르냐면요. 우리는 시장가치라고 불러요. 시장가치. 근데 2층은 임대가 나갔고요. 나는 지금 현재 요 1층을 임대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임대하려고 하는 부분은 몇 층? 1층. 얼마짜리죠 이게? 3억. 이거라도 우리는 기초가액이라 그래요. 대충 느낌이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기초가액과 시장가치의 비교를 해드릴게요. 대답하셔요. 부동산 전체 가격.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시장가치는 부동산 전체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가액은 내가 임대하려는 부분의 가액을 기초가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시장가치랑 기초가액이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있죠. 자, 1, 2층 통으로 임대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때는 시장가치가 얼마? 5억. 기초가액도 5억.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같은 걸 먼저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 알겠죠?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부동산 전체 가치를 시장가치라고 한다면 내가 임대하려는 부분의 가액이 기초가액이 된다. 그럼 현재 기초가액 얼마? 3억. 쓸게. 기초가액 3억 썼어요? 네. 근데 나는 이 1층 이거 임대해가지고요. 최소, 다른 건 모르겠고, 최소 10% 먹고 싶어. 몇 프로? 10%.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이거 임대해서 내가 몇 프로 먹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내 이자는 감당해야 되지, 은행 이자는 감당해야 되지 않나? 은행 이자 이상의 어떤 수준의 부동산 계속 감가상각되고 할 거니까 그 이상의 수준의 어떤 금액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기대이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 임대에서 얻고 싶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이율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10% 먹고 싶다. 이게 기대이율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내가 임대하려는 부분의 가액, 기초가액. 도와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고 어떻게 도와드려 내가? 대답 한번 해보라고. 내가 임대하려는 부분의 가액, 기초가액. 이 기초가액을 임대해서 먹고 싶은 수익률. 그럼 이 사람 지금 얼마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 3천 먹고 싶은 거지. 맞아요? 이 3천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순임료라고 합니다. 무슨 임료?
항상 우리 개론 문제 풀다가 순이 나오면요. 먹고 싶은 걸 순이라 그래요. 그 임대인은 얼마 먹고 싶어? 3천 먹고 싶어. 이 3천 어떻게 계산했는데? 기초가액 3억에서 먹고 싶은 수익률 10% 기대를 곱해가지고 3천 먹고 싶어.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산임료를 뭐라고 하냐면 총임료라 그래요. 무슨 임료? 자, 그러면 내가 총 받아내야 될 임대료는요. 3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임대사 받는 데는요. 각종 경비들이 나갑니다. 제가 오늘은 4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감유조손 시작. 감유조손이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부동산은 계속 강화됩니까? 부동산 계속 임대 가능한 상태로 유지 수선해줘야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조세, 세금 나옵니까? 그 다음에 손해보험, 보험에 가입해야 될 수도 있습니까? 다른 건 됐고 4개만 할게요, 오늘은. 감가상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조세분과금, 손해보험료가 연에 5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임대사 받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들을 우리는 따라가 해보세요. 처음이니까. 필요재 경비. 앞으로 제 입에서 필요재 경비가 나가면 뭐 하는데 필요한? 임대사 받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필요재 경비라고 합니다. 뭐 하는데? 임대사 받는데 필요한 모든 재반 경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필요재 경비라고 한다. 이 필요재 경비가 500이야. 자, 그럼 이 500은 임대사 받는데 필요한 경비 맞습니까? 아, 그러면 총 임대료 받아야 될 돈은 얼마? 3,5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에요.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임차인이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년에 3,500이래. 연에 3,500. 그럼 임차인이 내겠대, 내가. 3,500을 냈는데 내가 왜 3,500을 내야 되는데?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 내긴 내는데 이걸 왜 내야 되는데 내가? 라고 물을 수 있잖아. 그러면 중개업자라는 사람이 아니 달라고 하니까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 저 사람이 지금 요거 임대하려는 부분의 가액이 이게 가치가 시장 가치 기초 가액 안 해도 돼. 이 임대하려는 부분의 가액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10% 먹고 싶은가 봐요. 그럼 얼마? 3천. 그러면 이제 발끈하겠지. 3천 먹고 싶으면 3천 달라고 해야지.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왜 3,500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총 얼마 받아서? 3,500 받아서 뭐는 500원 경비 처리하고 3,000원 먹는 거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총임료, 적산임료 거는 공식은 뭔데? 기기 필인데 기기가 순임료예요. 기기가 순이라고. 그러니까 임대인 먹고 싶은 건 순임료, 기기를 구합니다. 맞죠? 거기다 플러스 뭐 해주면 필 해주면 총임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받아서 3,500 받아서 얼마 먹고 3,000 먹고 얼마나? 500원 경비 처리하고 요게 이제 적산임료 관한 공식이고 작년 시험에는 뭐 나왔냐면 요거를 갈로로 딱 펴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펴놓고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이 문제 당연히 맞췄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니까. 기머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머필 이렇게. 기머필이죠? 기기필 이렇게. 그럼 답은 뭐죠? 기대임이죠. 그러면 올해 시험에는요. 거짓말입니다. 올해 시험에는 이거 비워놓는다 안 비워놓는다? 안 비워놓습니다. 올해 시험에는 이거 비워놓을 수 있습니다. 먹이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농담 아니라니까? 먹이필 이렇게 나오면 뭐야? 기기필 이렇게 기초가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알겠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기기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기기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기기뭐 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야.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내는 임대료 안에는 총 내는 임대료 안에는 임대인 먹고 싶은 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재반 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경비 중에 대표적인 항목이 조세, 재산세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자기가 내야 될 재반 경비들을 임차인한테 일부 임대료로 받아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세를 임대인은 경비 명목으로 임대료에 포함을 시켜서 누구한테 전가시키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면 임차인이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가 내는 임대료 안에는 그 재산세 같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입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얘기 안 해준다.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울게요. 이건 모르셔도 돼.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건 지우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세금은 누가 내는 게 맞긴 맞는데 임대한테 부과되는 게 맞긴 맞는데 얘가 세금 다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 일부를 경비 처리하여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고 나면 경비에 포함된 것만큼 임대료는 뭐 한다? 인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지. 자, 지금 보세요. 자,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가 있고요.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수업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수업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거 못 따라가요. 자, 천천히. 앞에서 배우신 분들 대답해 주셔야 돼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임차인은 대체재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그랬잖아.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대체제는 많은 편이야, 적은 편이야? 적은 편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체제 많으면 임차인들 갈 때 많아, 적어? 많아. 그럼 이 임대주택 말고도 다른 데 갈 때 많지? 근데 하루는 임대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세금 100만 원 났는데 네가 80만 원 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80만 원만큼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임차인 뭐라 그래? 싫어요. 싫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로 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잡아. 잡고 내가 아까 잠깐 내 미쳤나 봐요. 내가 얼마 낼 테니까 80만 원 낼 테니까 당신은 20만 원만 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이긴 척 또 어차피 이사 가고 들어오고 복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이때 임차인은 2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임대인 부담이 커져요. 임차인 부담은 적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대체제가 많은 편, 적은 편? 적은 편. 임차인이 갈 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사실을 임대인이 알아, 몰라? 임대인도 알아요.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80만 원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금 100만 원 나왔는데 80만 원 내라.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 주인님 이라고 한다는 거지. 갈 데가 없으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임차인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요게 누가 세금 많이 부담하고 누가 세금 적게 부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 누가 세금 많이 냅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누가 세금 많이 냅니까? 공급이 탄력적일 때 누가 세금 많이 냅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누가 세금 많이 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막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칠판 한번 보시죠. 제가 요거 공부하는 방법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리고 있는 거 이건 참새예요. 참새. 참새 보고 계세요? 네. 참새. 참새 종류는 두 가지 참새가 있는데 첫 번째 참새는요. 비탄력적인 참새라 그래요. 두 번째 참새는 탄력적인 참새라고 하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의 기준은요. 포수가 총을 빵 하고 쏴버리면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포수가 총을 빵 하고 쏴버리면 첫 번째 참새, 두 번째 참새인 탄력적인 참새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날렵하게 생겼잖아. 탄력적으로 생겼잖아. 맞죠? 그럼 얘들은 총을 잘 맞아 안 맞아? 잘 안 맞아요. 근데 비탄력적인 참새는 총을 빵 하고 쐈을 때 잘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게 생겼네. 그럼 얘가 총을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총은 탄력적인 놈들이 맞아요? 비탄력적인 놈들이 맞아요? 비탄력적인 놈들이 맞고 탄력적인 놈들은 총을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살짝 단어만 좀 바꿀게요. 자, 7번 보세요. 수요자, 공급자로 바꿀게요. 자,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계속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 잘 듣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누가 세금 많이 내냐면 공급자가 많이 내고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랬죠? 그럼 얘들은 도망 잘 가,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수요자가 세금 많이 내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없겠네? 그럼 누가? 공급자가 많이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 도망 잘 못 가겠네? 그럼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예.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겠네? 그럼 누가? 수요자가 세금 많이 내는 겁니다. 요거는요, 내년까지 갈 것도 없고, 오늘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연습합시다. 대신에 반응 속도는 제가 1초 드립니다. 1초. 1초 만에 대답하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공부하는 방법은요. 제가 앞으로 비탄력이라는 말을 띄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만 딱 붙이면 돼. 자만. 비탄력을 붙이면 뭐만 붙여라? 자. 자만 붙이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수요가 비탄력이에요. 그럼 누구? 수요자. 우리 자만 하면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탄력 가잖아. 그럼 앞에 그 들었던 사람 있잖아. 그 뒤에 자만 붙이면 된다고. 얼마나 쉬워. 공급 비탄력, 공급자, 수요 비탄력, 수요자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비탄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만 붙이면 되고. 잘 들어야 돼. 이제 탄력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탄력이라는 말을 붙이면 바꾸고 자 하시면 돼요. 바꾸고 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공급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러면 누구? 수요자. 그래서 제가 공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비탄력 붙이면 그냥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탄력을 붙이잖아요. 그럼 그놈 바꾸고, 그럼 다른 놈 바꾸고 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제가 했던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요, 쉬는 시간에 꼭 물어봐야 돼요.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바닥은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불합격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불합격하면 좀 쪽팔리지, 좀. 1년 공부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아까, 자, 그거랑, 바꾸고, 자, 그게 뭔지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합니다.
수요 탄력. 공급자. 자. 아이고 깝깝해라. 수요 탄력 바꾸고. 자. 수요 탄력. 공급자. 공급 탄력. 수요자. 쉬운 거 두 개 나갑니다. 수요 비탄력. 수요자. 공급 비탄력. 공급자.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만. 그러니까 제가 탄력하면 바꾸고 자 이렇게 해주고 비탄력이 나오면 그냥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알겠죠? 네, 천천히 다시. 수요 비탄력. 좋아요. 공급 비탄력. 좋아요. 공급 탄력. 좋아요. 수요 탄력. 좋아요. 그럼 요 지금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 수요 탄력. 공급자. 수요 비탄력. 수요자. 얼마나 쉬운지 몰라, 얼마나 쉬운지. 공급 탄력. 수요자. 공급 비탄력. 공급자. 그럼 아까 했던 거, 이제 대체제고 보완제고 나발이고, 뭐, 얘 주인님이고 나발이고, 아, 내가 잠깐 미쳤나 봐요. 또 나발이고, 이제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수요 탄력. 공급자 많이 내잖아. 80만 내잖아. 맞나요? 수요 비탄력. 수요자가 많이 내네. 공급자는 적게 내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걸 시험장에 가서는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되지. 마치 스토리 듣듯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저기 이상소리 하지 말고 스토리텔링이 스토리 듣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시험장 가서 그걸 다 적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초 만에 수요 탄력이면 공급자, 공급 탄력이면 수요자, 수요비 탄력이면 수요자, 공급비 탄력이면 공급자. 여기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옆에서 들을 때는 깜짝깜짝 놀랄 수 있도록. 아니 이 사람도 지금 인문과정 들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되실 수 있겠어요? 네. 수요 탄력. 공급자. 아주 멀었다, 훌륭하게. 공급 탄력. 수요자. 수요 비탄력. 수요자. 공급 비탄력. 공급자. 두 개만 더 할게요. 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소득층이고 저소득층이고 나발이고 똑같은 세율을 때린다. 만약에 제가 소득세를 예를 들게요. 고소득층에게 저소득층에게 모두 다 20% 세율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소득층에게도 20%, 저소득층에도 20%를 세율을 적용한다면 동일 세율.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이 이상한 말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취급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고소득층에게는 너 38% 내라 해야 돼요. 저소득층에게는 너 9% 내라 해야 됩니다. 이게 형평성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똑같이 취급하면 형평과세가 된다. OX. X입니다. 왜 똑같이 취급하면 형평과세가 안 되냐면요. 소득 계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일 비율로 세금을 때리게 되면 같은 세율 때리게 되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돼요. 혜택을 보게 되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세금을 역진세적 성격의 세금이라고 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역진세적 성격. 시작. 역진세적. 자, 이 역진세적 성격 할 때 역진세가 뭐냐면 거스를 역자를 써서 소득 구조를 거스르는 잘못된 세금을 역진세라고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고소득층에게 낮은 세율을 때리면 안 되잖아. 네. 저소득층에 높은 세율을 때리면 안 되잖아. 예. 이렇게 고소득층에게 낮은 세율을 때리고 저소득층에게 높은 세율을 때리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역진세라 그래요. 말도 안 되지. 진짜 이런 세금 있으면 안 되지. 다행히 우리나라에 역진세가 있겠다 없겠다?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고소득층에게 낮은 세율을 때리고 저소득층에 높은 세율을 때리는 역진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비율로만 때려줘도 동일 비율로만 때려줘도 누가 혜택을 보고? 고가 혜택을 보고 상대적으로 제가 손해를 보니까 고에게 낮은 세율을 때리진 않았지만 저에게 높은 세율을 때리진 않았지만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따라서 역진세적 성격의 세금이 된다는 거지. 좋은 세금이 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차등비율의 세금을 때리는 게 맞아요. 차등비율. 차등비율의 세금을 자 따라해보세요. 누진세. 누진세 요 세금이 차등비율의 세금이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인 세금이 된다는 거지. 수직적 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하시는데 문제가 나올 때는 또 달라요. 문제로 나오면 참 문제가 틀린 걸 맞는 것처럼 포장하는데 예술적인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내요. 마치 맞는 것처럼 나온다고. 어떻게 보냐면 동일 비율로 세금을 때리면 형평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국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미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동일 비율로 세금을 때리면 누가 혜택을 오히려 본다? 고가 혜택을 본다. 이런 세금은 무슨 세적 성격의 세금이라 한다? 역진세적 성격의 세금이라 한다. 그럼 고에게는 무슨 세율? 높은 세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고에게는 무슨 세율? 높은 세율. 저에게는 낮은 세율. 즉 무슨 비율에? 차등비율의 누진세가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복습 한 번만 더 해드릴까요? 저 보세요. 복습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우리 오늘
저한테 두 개 배웠어요, 두 개. 첫 번째는 임대주택 정책을 배우셨고, 두 번째는 조세 정책을 배우셨는데,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정책 중 임대료 규제와 보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셨어요. 우리가 배우시는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 제도인데요. 최고 가격 제도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가보다 낮게 규제하는 정책을 배우신 거예요. 혹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가보다 높게 규제하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낮게 규제해야지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수요 증가, 투자 기피, 이동 저하, 수준 저하, 그다음에 암시장, 공급 감소, 이중 가격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원래 취지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으나 부작용이 더 많은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되셨어요? 두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과 규제 정책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규제는 7천을 6천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지만 공급은 감소돼요. 보조는 7천만 원짜리 임대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끔 1,000만 원을 정부가 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와 보조의 공통점, 수요 증가. 차이점, 규제는 공급 감소, 보조는 공급 증가. 여기 차이점입니다. 조세 정책. 임대인은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킵니다. 근데 임대인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조세를 전가시킵니까?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인대료가 얼마 이상 될지, 즉 조세가 얼마나 귀착이 될지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그 귀착 정도가 다르다 그랬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누가 많이 내요? 공급자가. 아직 연습이 덜 돼서 그래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같은 비율로 세금을 때려버리면 누가 혜택? 그게 혜택을 보면 안 되는데? 누가 손해? 저가 손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무슨 세금? 역진세적 성격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액에는 무슨 세율? 높은 세율. 저에게는 낮은 세율. 즉 차등비례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이고 우리가 세법사에서 배우시는 대부분의 조세는요.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38쪽으로 갑니다. 자, 교재 38쪽에 가시면 5번에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 가로 1번에 임대료 규제 정책, 규제라는 글자에 네모를 빵 치시고, 제목에서 규제라는 말에 네모 빵 치시고, 그 옆에 최고 가격이란 말도 네모를 빵 치세요. 최고 가격에 네모 빵 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보충학습으로 바로 내려가시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보이십니까? 예. 1번, 2번을 묶어주시고, 보충학습에 1번, 2번 묶어주시고, 1번에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더 높네요?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아니, 높게 규제라고 돼 있죠? 높게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밑줄을 쫙 꺼놓으세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2번에다가 별표 치시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 2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게 규제, 낮게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밑줄을 쭉 꺼놓으세요.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제 그거 하셨어요? 예.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임대료 규제 효과 나옵니까?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 것만 동그라미 할게요. 초과 수요는 다 동그라미. 투자 깊이는 깊이만 동그라미. 수준 저하에서는 저하만 동그라미, 공급 감소의 감소 동그라미, 이동 저하의 저하 동그라미, 암시장의 동그라미. 암시장 밑에다가 우리 이중 가격이라고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이중 가격. 이중 가격이라고 적으셨어요? 예. 가로 2번에 임대료 보조 찾았습니까? 보조란 글자에 네모를 빵 치시고, 보조란 글자에 네모를 빵 치시고,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만 묶어주셔요. 동그라미 2번에 가시니까 수요 증가 보입니까? 네. 동그라미 3번에 가시니까 공급 증가 나옵니까? 네.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앞에다 쓰세요. 아까 우리 동그라미 2번, 3번 묶었잖아요? 네. 2번 앞에다가 공통점. 공통점 쓰셨어? 네. 3번 앞에다 쓰셔요. 차이점. 차이점. 그럼 대답하셔요. 임대료 규제와 보조의 공통점은 둘 다 수요가 증가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차이점은 아까 임대료 규제에서는 공급이 뭐 있는데? 감소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보조는 공급이 뭐 한다? 증가된다. 그래 놓으시면 나중에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예. 오른쪽 페이지 6번 조세정책으로 합니다. 조세정책 찾으셨어요? 예. 조세정책은 다른 건 됐고 밑에 표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표에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5번, 6번을 묶으세요. 1번, 2번하고 5번, 6번. 아직까지는 7, 8번하고 3, 4번을 보지 않습니다. 1, 2하고 5, 6하고. 아시겠어요? 1번 한번 대답해봐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누가 많이? 수요자가 많이.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자 많이. 5번.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많이.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자 많이. 되셨나요? 예. 바로 이번에 재산세의 귀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실래요?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에 같은 비율이란 글자에 네모를 빵 하고 한 줄 내려서 끝에 역진세적 성격이란 말에 네모를 빵 하고 두 개를 연결해 주세요. 두 개를 연결.
그럼 같은 뷰의 세금은 고가 혜택을 보고 저가 손해를 보니까 무슨 성격의 세금? 역진세적 성격의 세금. 맞아요?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서요. 네모 칩니다. 수직적 형평을 달성, 네모 빵 치고. 한 줄 내려, 그 줄 끝에 누진세로 부가 네모를 빵 치고, 누진세로 부가 네모를 빵 치고, 두 개 연결. 자,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말을. 같은 뷰의 세금은 무슨 성격이 나타나니까? 역진세적 성격이 나타나니까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로?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좀 쉬었다가 그 유명한 부동산 투자론 들어갑니다. 쉬겠습니다.